궤도입니다. 존재숲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쇼펜하우어의 박사학위 논문 1813년 가을에 출간된 충족 이유율, 충족 근거율의 4겹의 뿌리에 관하여를 해부합니다. 이 작품은 그 당시 철학계를 지배했던 독일 관념론에 돌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읽지 않았고 큰 호평을 받지 못했으며, 그리고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1819년도에 나오잖아. 이건 역시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말년이 돼서야 유명해지는데, 충족 이유율의 4겹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잊혀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오늘날 20세기에 니체를 통하여 쇼펜하우어는 더 유명해졌고, 그죠? 그 당시에 19세기의 상황보다 오늘날 쇼펜하우어는 더 많이 읽히고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 불교 철학과 연관해서도 그렇고,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연구하는 자들 역시도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중요하겠죠. 이 작품은 쇼펜하우어의 사유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예도는 이미 쇼펜하우어 강좌를 지금까지 한 11개 50분짜리에서 한 1시간짜리로, 거기에서 이미 쇼펜하우어는 누구인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런 것들을 다룰 때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 이 논문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집약하는 그런 사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현상의 세계고, 의지의 세계는 물 자체의 세계잖아, 그죠? 물 자체는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오늘도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여러분들이 쇼펜하우어의 사유를 잡아내는데, 특히 이 논문을 이해하면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예도쌤, 강의 언제 합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강의가 960개가 넘어요. 그런데 고정 강의를 마치 연예인들이 연기하는 연속극을 기다린다든지 시사평론을 기다리는 것처럼 고정 강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도가 최근에 한 강의들이 중요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요거 따로 강의를 한번 해야 될 정도예요. 무슨 고정 강의가 연예인들의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최근에 하는 강의가 중요한 것처럼, 고전은 무시간적이죠, 그죠? 가다ම්마가 진리와 방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2년 전에 했던, 3년 전에 했던, 그리고 지금 예도가 하는 쇼펜하우어의 강의든 다 중요한 거죠, 그죠? 자기의 공부 패턴에 맞추어서 찾아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강의를 하는 것,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걸 기다리고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계속 듣다 보면 고전이 뭔지를 알겠죠, 그죠? 이런 분들도.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논문은 칸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한마디로 1813년도의 역사적 상황은 특히 프로이센 독일에서 전쟁으로 점철된, 특히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한 이후에 프로이센이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다가 쇼펜하우어가 거기에서 도망쳐서 어머니가 있었던 바이마르를 거쳐 루돌슈타트, 이 도시는 바이마르 근처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어. 에어프루트, 바이마르, 예나, 라이프치 이렇게 연결되거든. 그 밑에 숲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주변에는 자연경관이 둘러싸여서 골짜기와 같이 움푹 패인 도시인 거예요. 작은 마을이겠죠, 그죠? 거기에 직거하면서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나중에 유명해져서 이 루돌슈타트가 또 쇼펜하우어의 도시가 되죠, 또, 그죠? 어찌되었건 거기에서 작성되는 거예요. 공부는 괴팅겐과 베를린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위 논문은 예나 대학교 철학부에서 받게 되거든. 그것은 그 당시에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관계되어 있어. 이미 어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잡음을 피해서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쇼펜하우어의 어떤 삶의 여정이 이미 학위를 쓸 때부터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그의 철학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이 논문은 철저히 경험적 인식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 자체의 언어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물 자체를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표상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것은. 충족 이유율은 원래 라이프니츠가 사용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인식하는 인간 역시, 그리고 행위하는 인간 역시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 이유율은 아주 인과율이 중요한데요, 칸트에게서 이 충족 이유율에서 인과율을 끌어내서 세밀화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그치지 않아. 여기에 그치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나올 수가 없어. 칸트를 수용하여 칸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피테, 쉘링, 헤겔, 야코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적수는 헤겔이죠, 그죠? 1판의 논문, 여러분들이 접하는 논문은 2판이야. 얘도 2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1판은 13년도 가을에 나왔고,
이 판은 거의 30년 이후 47년 1847년 6년 이 시기에 다시 나와. 여기에 이제 칸트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피테, 쉘링, 헤겔에 대한 비판도 함께 들어와 있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야, 그죠? 그건 근거라 그래. 독일어로 그룬트.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은 위벌, die Vielfach, Wurzeln des Satzes vom Zureichenden Grunde라. 충족 이유율의 4겹의 뿌리. 첫 번째 뿌리는 뭐겠어? 첫 번째 뿌리는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은 존재하는데 거기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바로 그룬트 데스 베얼덴스, 되어감의 근거인 거야. 되어감의 근거, 생성의 근거. 두 번째 뿌리는 뭔가 하면 판단의 근거인 거예요. 인간은 판단을 내리면서, 이게 이제 칸트한테서는 오성의 범주의 역할이잖아, 그죠? 거기에는 어떤 근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인식의 근거인 거예요. 그 근거를 묻는다는 건 뭐예요? 원인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뿌리에서 나타나는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의 존재의 근거, 그건 되어감의 근거예요. 그건 외적 인과율이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식의 근거. 모든 판단에는 그 근거가 있는데 그 물음은 인식의 근거를 묻는 거예요. 엘켄트니스 그룬트라고 그러죠, 그죠? 세 번째 뿌리는 우리가 외부 세계의 시공간의 경험에서, 그죠? 어떤 공간에서는 기하학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시간에서는 대수학적인 경험을 하는데 그건 바로 존재의 근거를 묻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근거가 바로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게 세 번째 뿌리, 존재의 근거, 그룬트 데스 자인. 네 번째 뿌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동기를 가져가죠. 그 동기를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적 인과율의 근거를 묻는 거야, 그죠? 외적 인과율은 바깥에 있는 사물 세계의 인과성을 갖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인간의 행위의 동기를 묻는 것은 내적 인과율을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네 겹의 뿌리는 독일어로 필파하는 사중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뿌리에 네 개의 갈래가 있다는 거죠. 그 뿌리는 바로 표상과 연결돼요. 표상은 뭐를 통하여 들어오죠? 감각직관을 통하여 들어오죠. 그게 칸트랑 유사해, 이런 것들은 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것이 일단 감각직관을 통하여 표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근거의 그물망과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유의 그물망, 근거의 그물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거나 우리가 그것을 갖고 오성의 개념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나 적용시켜서 그건 전부 다가 근거의 그물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건 전부 다가 표상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표상을 거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각 직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것,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는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표상을 통하여 외부 세계와 관계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건 다 칸트야. 그런데 이런 네 겹의 뿌리가 표상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면 근거의 그물망, 이유의 그물망과 관계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감각 직관은 지성의 작용과 분리되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칸트와 분리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적 직관이라고 하는 인텔렉투엘레 안샤움 피테 쉘링의 개념이죠. 그죠? 그걸 갖고 오는데 이 두 사람과 다르게 사용하죠. 당연히. 지성은, 다시 말해 오성은 결코 감각적인 어떤 작용과 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쇼펜하우어의 독특한 그 당시에 칸트 철학과 다른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온 그 사물에 대한 대상, 그래서 표상으로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잖아. 그죠? 거기에 이미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오성의 범주를 적용시키고, 그래서 도식화하고 그것을 나는 생각한다 아래에 통일시키는 그 통각의 능력, 어떤 이것도 이성의 능력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오성은, 지성은 간접적 능력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감각 직관은 지성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직관이 작동하는 모든 곳에는 이미 지성이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뚜껑이 열릴 겁니다. 분리돼서 적용해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 직관에 이미 언제나 거기에는 지성이 관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적 직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내려가. 이러한 외부 세계와 관계하는 그 감각 직관은 단지 지성으로 관통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의식적인 이성의 활용에 제한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의식의 작용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의식과도 관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이미 네 겹의 뿌리에 이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적일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은 모든 자신의 감각 직관을 통하여 이 대상 세계와 관계하는 모든 존재자에게는 지성이 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의식적일 필요가 없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생리적 본능, 생리학적 직관. 그래서 육체적 본능 역시도 이미 거기에는 인과율적으로 지성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인텔렉트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감각 직관과 오성의 범주를 나누는데 이것을 결합시켜 버리고, 그리고 그 오성의 범주의 자리, 지성의 자리에 이성을 갖다 놔버려. 이게 칸트를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작용은 뭐냐? 이성은 그 당시에 칸트가 철저하게 순수 이성 비판에서 형이상학적으로 오용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율 배반으로 가서 자유의 문제를 갖고 논의하다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도덕 법칙에 목적의 왕국과 연결시키잖아. 그죠? 그래서 칸트가 제한시켜 놓은 이 이성의 형이상학적 활용을 피터는 허물어버려. 쉘링도 허물고 헤겔도 허물어버려. 이것은 신적 이성과 결합되고, 그 당시에 낭만주의가 또 있잖아, 독일에. 그래서 쉘링과 헤겔한테서는 사실 이것은 지식론에서 자를 이야기하면서 비아를 이야기하고 그 둘의 활동성을 근거짓는 이히하이트, 자성이죠. 그죠? 이 자성을 토대로 하여서 자아를 무한자와 연결시키고 있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 세계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피테의 철학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이성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피터로부터도 그것이 나타나고, 이게 사실 칸트에게서도 무제약자로 나타나잖아. 선험적 통각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래서 자유의 문제로 나가게 되는데, 어찌됐건 거기에 무제약자로서의 자아의 어떤 무한자를 연상시키는 신적 능력이 부여돼, 피테한테서도. 이게 쉘링한테로 가면 어떻게 돼? 자연철학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신적 이성과 결합되어 있는 인간의 주체가 나타나는, 상당히 낭만주의. 헤겔은 역사 속에 집어넣어서 절대정신으로 갖고 가죠. 이러한 이성의 신격화, 이것을 박살을 내버려. 이성은 피테한테서는 그럼 뭐냐? 이성은 단지 바깥에 있는 대상 세계를 지적 직관을 통하여 수용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행위하는데, 이성은 단지 이 지적 직관의 어떤 내용에다가 개념을 부여하고 그것을 통하여 개념적 행위를 수행하는 그런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에 단지 이론 이성에 실천 이성으로는 갈 수도 없고, 이론 이성에서 오성의 역할 정도로 축소시켜버려. 이성이라는 거는 지적 직관에 근거하여서 단지 거기에 개념을 부여하는 그런 능력 정도인 거지, 이게 무슨 무한자를 직관한다든지 나의 자아 속에서 무한자의 힘을 느낀다든지 자연 속에서 무한자의 어떤 활동을 본다든지, 그래서 절대자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피터 셀링 해겔의 관념론 단번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은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지만은 독일 관념론, 독일의 낭만주의, 돌을 던진 그런 작품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이어지는 독일 관념론 이전에 어떤 서구 합리주의 철학의 도전장을 제시하며 이성은 단지 지적 직관의 개념을 형성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어떤 미덕이나 도덕이나 윤리,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신적 능력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성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악용하여 미덕이 아니라 어떤 부도덕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성은 단지 어떤 더 나은 영적 세계에 이르는 인간의 정신에 무한자가 있다면 더 깊은 어떤 영혼의 세계에 도달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쇼펜하우어는 Das bessere Bewusstsein, 더 좋은 의식, 더 나은 의식을 집어넣죠. 그죠? 예도가 이미 쇼펜하우어와 불교라고 하는 성욕을 넘어라고 하는 강의에서 한 것처럼, 그런데 이 논문을 쓸 때는 아직 더 나은 의식을 자기의 물 자체와 연결하여 불교의 닐바나, 그리스도교의 영성, 그 다음에 예술 철학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어렴풋한 뭔가는 있었지만은 그런 언어를 아직 못 찾았어. 더 나은 의식이 철학적으로 명료해지기 위해서는 그 2년 뒤에 1815년 드레스덴에서 이제 물 자체가 의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미 게팅겐 시절에 슐처로부터 이 물 자체의 세계를 칸트가 연결했던 도덕적 당위에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플라톤의 이데아와 연결하는 거는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물 자체가 의지라는 것을 15년도에 발견하고 그 뒤에 언어를 찾아서 계속되는 사유를 통하여 또 4년 뒤 1819년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이 더 나은 의식, 이것은 바로 칸트에게서 이성이 했던 역할, 비테 쉘링 해겔에 있어서 이성이 했던 역할, 도덕 윤리, 신적 능력, 무한자의 직관, 절대자, 이런 것들은 쇼펜하우어한테서는 더 나은 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은 아닌 거예요. 이성은 현상과 관계하는 거예요. 물 자체가 아니에요. 응? 페얼룸프트는 단지 지적 직관에 의하여 산출된 어떤 것을 개념으로 형성하는 능력인 거야. 그 이상이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성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이
충족 근거율의 4겹의 뿌리라는 작품이 탈신화해버려요. 이성을. 그런데 아무도 안 읽었죠. 그죠? 이 논문이 사실은 자기 선생들이 어떤 괴팅엔의 슐제, 그리고 사실 베를린으로 간 이유는 피테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갔는데, 피테는 슐라이어마허를 만족시키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슐라이어마허의 강의는 베를린에서 이 쇼펜하우어에게는 아주 냉소적으로 다가왔지.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단지 슐라이어마허를 좋아했던 것은 슐라이어마허는 그 당시 독일에서 플라톤 철학의 원문을 독일어로 옮긴, 거의 전집을 옮겼죠. 그런 업적이 있잖아. 그래서 갔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별거 없는 거야. 피테한테서도 감명을 못 받았어. 그러나 논문은 보내줘. 그죠? 피테는 그 다음 해 1월 달에 어떤 해방전쟁, 그러니까 나폴레옹과 프로이센의 전쟁, 베를린에서 그 해방전쟁 때문에 이 루돌슈타트로 떠나게 되잖아. 쇼펜하우어가. 그 여파에 의하여 어떤 전염병 비슷한 것에 의하여 죽게 돼. 1814년 1월에. 그러니까 피테와도 어찌되었건 간에 깊은 관계는 하지 않아. 그런데 슐라이어마허도 그렇죠. 그는 논문은 보낸다고. 자기 선생 오히려 슐체가 쇼펜하우어에게 칸트와 이데아, 플라톤을 가르쳐준 선생이죠. 이들에게 보내고, 더 중요한 거는 괴테에게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지 않았지만 학위 논문을 예나 대학에 제출하게 된 것도 어머니의 어떤 바이마르에서의 그 어머니의 사교계에서의 역할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괴테한테 보내는데 괴테가 극찬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에 대하여 잠깐 몇 개월 동안 쇼펜하우어와 자신의 색채론과 연결해서 대화하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그런 사연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충족 이유율의 4겹의 뿌리는 뭐예요? 이성을, 그러니까 형이상학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이성을 단지 지적 직관의 개념 형성의 자리 정도로 축소시켜 버리고, 그리고 어떤 이러한 지적 직관의 능력을 의식의 철학에 제한시켰지 않고 무의식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이게 아주 중요한 논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 그 감각에는, 그 감각적 직관에는, 우리의 생리적 조건을 형성하는 육체의 어떤 본능에는 언제나 거기에 지성이 활동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해. 사실은 철학에서 감각, 지각, 오성, 이성 뭐 이렇게 나누잖아. 그런데 그걸 어느 지점에서 나눌 수 있는지, 만약에 우리에게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에게서 어떤 감각 작용에서 지성의 작용을 뺀다 그래봐. 그럼 이 현실 세계는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아.
우리에게 들어온 저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저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거기에 언제나 이미 앞서 시공간의 어떤 위치를 재해석하고 그 지성이 거기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가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있어서는 무의식적인 어떤 감각작용에서도 이미 지성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야.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을 꿀 때도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꿈을 꿀 때도 우리는 언제나 이미 검열하고 있거든. 그 꿈을 검열합니다, 우리는. 그래, 어느 지점에서 처음에 이드가 있었겠죠, S가.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부터 지성이 작용하게 됐는지는 아무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생리적 작용. 그러니까 경험의 조건에 핵심에 들어있는 거야, 지성의 활동. 그래서 지적 직관이라 그래서 감각과 떼놓을 수 없는 지성의 활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물론 그 이후에 출간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것이 나타나지만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통찰들을 상당히 많이 제공해 줬죠. 그죠? 이미 네 겹의 뿌리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 구태여 의식적일 필요가 없는 의식 철학에 제한되지 않는 것. 모든 감각에 지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무의식에도 적용돼요. 이성은 단지 이러한 지적 직관에 개념을 부여하는, 그래서 보관하는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때 더 나은 의식은 그의 한트 슈리프트리히얼 나할라스, 그러니까 자필 유고집에 이미 포함해서 12, 13년도에 쓰고 있지만 아직 이 논문에서는 그 더 나은 의식이 어떤 것인지 표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험적 의식을 다루지만은 거기에 의식 철학에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열어놓고, 그리고 그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게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에서는 의지의 세계요, 물 자체의 세계잖아요. 그게 언제나 이미 의식 철학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철학에서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네 겹의 뿌리의 내용은 뭐 사실 이미 철학 전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했어. 그건 새로운 게 없어.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성의 능력을 완전히 경험적 능력으로 초감성적이고 초월적이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미덕적이며 심지어 신적 능력을 직관하는 그러한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서 경험적 영역으로 떨어뜨려 놨다라. 이게 철학에서 핵심이겠죠. 그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이미 쇼펜하우어는 1813년도에 모더니즘 한가운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도 제시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단초로 해서 쇼펜하우어는 그 시대의 강단 철학이나 철학 전통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말년에서야 이제 조금씩 알려지게 됐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철학사적으로 볼 때 니체를 자신의 제자로 뒀다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쇼펜하우어의 인생사야거든. 니체 직접 배우는 것만이 제자가 아니겠죠. 직접 배우지 않아도 그 작품을 보면서 영향을 받으면 제자인 거야. 그래서 니체가 오늘날 차지하는 철학의 자리, 쇼펜하우어도 그 못지않게 작동하고 있다라.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